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밤 연희동 뜬 윤석열, 그 옆엔 골목여지도 모종린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첫 문장부터 중앙일보가 참 중앙일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윤석열이 자맹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자맹이라는 건 남몰래 비밀리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이런 게 자맹인가요? 윤석열이 흘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언론들이 받아쓰는 기사, 자맹이라는 뜻을 좀 알고 펜을 끄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1일 저녁 2030이 즐겨 찾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했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2030인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동행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한 모종린 교수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골목길 상권 지도, 이른바 골목여 지도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그는 경리단길과 익선동, 물레동 등 서울의 유명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경남 거제의 옥태원길, 창원 용호 등의 가로수길, 전남 순천의 역전길 등 전국 각지의 골목 상권을 발굴해냈습니다. 모종린 교수가 이렇게 찾아낸 전국의 골목 상권은 155군데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엔 골목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라는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날 세 사람은 연희동의 연남장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업체인 어반플레이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자들과 동네 주민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모정린 교수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이런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며 직접 이곳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정린 교수는 우리나라엔 국가산업만 있지 지역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동네 대기업이 성장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동네 문화가 전국 각지에도 퍼져야 한다며 공장 위주의 산단 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해야 지방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머무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 지방 발전이라는 3대 요소가 다 담겨 있다며 청년들이 주축이 돼 골목상권이 뜨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유명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와의 최근 만남을 언급하며 유현준 교수와 모종린 교수의 공통점이 도시문화를 강조하는 것 같다. 도시개발의 독과점과 규제를 풀어야 1인 가구, 2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연희동 일대 장소를 옮겨다니며 4시간가량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문화공간인 캐비넷 클럽을 찾아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청년이 홀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종린 교수는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존중 대상인데 정부 대책을 보면 국가가 소상공인을 구박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윤석열은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스타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정린 교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왕성한 기고 활동을 했으며 2012년 당시 유력 대권 주자였던 정몽준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나팔수 언론들이 하루 걸러 단독이라며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자맹을 하고 다니면서 공부열, 대권 수업, 과외 등으로 포장을 한다는 자체가 정치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조직과 법, 그리고 법을 이용한 꼼수 말고는 다른 분야는 문외함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왜 그들과 언론들은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준비 중인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을 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 윤석열과 중앙일보의 두 번째 콜라보입니다. 몸 던지겠다는 윤석열, 대선 캠프 초안 보고받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캠프를 염두한 조직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주변엔 전략, 기획, 메시지, 일정 등을 관리하는 20여 개의 소규모 팀이 있는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앞두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조직 체계를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한 인사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에게 최근 캠프 조직 구성 초안을 페이퍼 형태로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 구성안을 짜는데 관여한 또 다른 인사는 예비 대선 캠프 성격을 갖고 있기에 조직 구성상 필요한 업무, 걸맞은 전문 인력 등을 적어 윤석열 쪽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은 대선 캠프 위치로 서울 종로와 광화문, 여의도 일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 구성은 윤석열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연쇄 회동을 한 것과 맞물려 더욱 시선을 끕니다. 이들 의원들이 이른바 윤석열 조력 그룹으로 대선 국면에서 캠프 내 핵심 역할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동 사실이 알려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비박계 중진, 정진석, 권성동 의원, 신진 세력, 윤희숙 의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윤석열 고향 친구 지킴이 충청 대망론을 강조해온 정진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4시간가량 강남 모처에서 윤석열과 독대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동 당시 윤석열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 있어도 누구한테 피해준 적은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치선언과 동시에 입당선언을 해달라. 파평윤씨 집성촌인 고향 충청을 방문하라는 정진석 의원의 여러 제안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검찰 선후배 사이로 지난 주말 강릉에서 만난 권성동 의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윤석열이 100% 입당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주목받는 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윤석열이 콕 찍어 만나자고 제안한 케이스입니다. 지난달 25일 윤희숙 의원을 만나 그의 책 정책의 배신을 읽었다며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국회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윤석열의 신당 창당 제3지대론은 갈수록 가능성이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익명을 만한 야권 관계자는 제3지대 행위나 범야권 플랫폼 등판에 무게를 더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니라 제1야당 소속 인물들을 개별적 연쇄적으로 만난 것은 그의 정치 행보를 예측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부차 지난달 22일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했다. 정치 진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석열이 제3지대로는 안 간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늦어도 7월 안에는 입당을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과 지난주 통화했다는 장제원 의원 역시 그간 자신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입당 시기는 서로 다른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한 의원은 6, 7월 입당은 너무 빠르다. 11월까지만 대선 후보를 정하면 되기에 윤석열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늦게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측 인사는 최종 입당 여부는 앞으로 많은 분을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이 않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 뭔 개소리야! 대선 후보의 경우는 다른 어떤 고위 공직자들보다 더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 겸허한 자세로 이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관상으로 뽑는 게 아니죠. 윤석열이 대선 캠프 초안을 보고 받건 안 받았건 국민의힘으로 가건 안 가건 간에 윤석열은 이 검증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과 그들이 꿈꾸는 부패 완판 공화국은 일장 춘몽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처가 범죄 의혹에 노무현 꺼내든 이준석 매우 부적절한 이유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씨가 윤석열의 배우자와 장모의 각종 범죄 의혹 제기를 받아칠 해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장인의 좌익 활동 경력으로 연좌제 공격을 당하자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고 외쳤던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양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던 시기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로서 1946년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초등학생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윤석열의 장모 최 씨와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의혹들은 공교롭게도 소위 검사 사위, 검사 남편이라는 뒷배경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겪어야만 했던 시대적 비극과 든든한 뒷배경을 두고 있는 이들의 범죄 의혹을 이준석 씨는 연관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준석 씨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던 것이 장인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분과 결혼했는데 연좌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그리고 장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한 거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총수가
그때는 어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휘말려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는 물론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냥 금융사기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라 그 대응으로 가능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씨는 김어준 씨는 뭐가 사랑이라고 보시나라며, 와이프분이 진짜 사랑스러운데 장모가 진짜 무슨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러면 와이프를 버려야 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준석 씨는 저는 비슷한 효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남자 김어준은 어떻게 선택하시겠나? 그때 윤석열은 그냥 검사였다고 윤석열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씨의 발언대로 윤석열을 그냥 검사라고 단순히 호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처가가 연루된 범죄 의혹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혼인한 2012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지난달 31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며 22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사건의 동업자 3명 모두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았으나 최 씨만 6년 동안 법망을 피해가다가 뒤늦게 기소된 것입니다. 최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한 시기인 2013년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는 혼인관계였으며, 최 씨와 윤석열은 그때도 장모 사위 관계였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 규모의 통장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별건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이며, 해당 시기도 역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의 일입니다. 역시 최 씨가 검사 사위라는 배경을 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다수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협찬받은 시기인 2019년 6월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해당 건은 기업들이 언론사를 통한 우회협찬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건희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의 장모와 배우자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들은 이처럼 검사 사위, 검사 남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청장 등 요직을 거쳤던 만큼 그 배경 때문에 오랜 기간 수사를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옵니다. 이런 범죄 혐의와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비극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이인재 후보 측과 조선일보 등에선 연좌제 색깔론을 꺼내 들며 노무현 당시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에 노무현 당시 후보는 2002년 4월 경선 연설에서 제 장인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다며,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후보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계속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라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다라고 격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과감한 정면 돌파와 격정적 연설로 연좌제 색깔론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 여론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으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도 대표적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당시 연설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헐뜯는 것을 반응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폐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